안녕하세요. 사실 좀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좀 끙끙거리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기관지도 안 좋고 목 부분이 많이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듣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영상 편집을 할 줄도 모르고 아직은 그 상황까지 아니라고 봐서 편집을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양해해 주실 것은 제가 지금 아까 맥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만과 편견이란 그 제인 오스틴 영화 원작 소설을 영화한 95년도 작품과 2005년도 작품을 보고 한 일주일 정도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서 정리를 하다가 원고 없이 이렇게 이제 한번 녹화를 해보게 됐습니다. 뭐 요즘 19세기에 발표된 소설인데 그 당시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화된 소설인 것 같아요. 그러한 소설들이 전혀 나오지 않다가 뭐 인간의 연애사를 다룬 뭐 소설로 공전의 히트를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해리포터 시리즈 뭐 이 정도 되겠죠. 영국 영국에서 발표된 작품이고 소설가도 영국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뭐 모든 문화가 유럽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생성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적이 영국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나온 어떤 소설이나 어떤 사상들이 선진적이었고 혁신적이었겠죠. 19세기면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아닙니까? 대한민국. 오만과 편견에서 오만으로 대변되는 인물이 있죠. 다하시. 다하시 경이라는 남자. 어머니가 백작부인의 영애, 백작의 영애, 가문이 좋은 백작의 영애. 그리고 아버지 다하시는 젠틀리 가문의 부유한 상인.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뭐 아버지가 작고 하셔서 그 재산을 모조리 아들이 장자 승계했다는 것이죠.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그 당시든 현재든 최고의 신랑감이죠. 그런데다가 여동생이 띠동갑인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일남일녀. 주위에서는 뭐 사윗감으로 눈독을 들이겠죠. 뭐 원작상으로는 연소득이 1만 파운드, 굉장히 큰 돈이죠. 영지도 갖고 있고 백작부인의 영애인 어머니를 두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영지도 있었겠죠. 그 당시 귀족이었으니까, 어머니가 귀족이었으니까. 뭐 요새 흔한 말로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말로는 어떤 지역에서 내 땅 밟고는 못 간다, 못 지나간다, 그런 정도의 집안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상대인 여였던 베넷과의
엘리자베스 베넷, 둘째 아들, 베넷가의 둘째 아들, 둘째 딸이죠. 베넷가의 둘째 딸. 그 다음에 큰언니, 제인 베넷. 둘째 딸이 엘리자베스 베넷이 됩니다. 뭐 애칭으로는 리자라는. 그 셋째 딸이 메리 베넷. 그 다음에 넷째 딸이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뭔 베넷. 그 다음에 마지막 고치덩어리 마지막 딸 리디아 베넷. 그 다음에 다하시의 절친인 빅리라는 친구. 다하시보다는 좀 재력이 떨어지는 친구인데 여기도 남잔데 여기도 그래도 다하시의 절친으로서 그 당시에 소설에서는 연소득이 5,000파운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죠. 그 당시 영국에서는 장자 상속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딸들은 뭐 아들이 뭐 호주 승계하는 아들이 주지 않는 한은 받아갈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둘째 아들도 당연히 장자가 승계인 형이 주지 않는 한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었던 거죠. 너는 대학 입학금 정도 대학 보내줬으니까 됐어, 이런 시대. 그런 시대를 배경을 한 것 같습니다. 소설의 원제는 오만과 편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였는데 그 자체의 오만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프라이드, 오만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다하시라는 남자 신랑감이었고, 편견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주디스, 엘리자베스 베넷이었대. 엘리자베스 베넷. 리자라고도 하더라고요. 리자. 애칭으로 리자라고. 그 베넷가의 아버지는 리자를 가장 사랑했죠. 총명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자기 주장 잘 말하는 사람. 제인은 약간 뭐 우유부단하고 뭐 자기 표현 잘 못하는, 큰딸은 제인은 자기 표현 잘 못하고 유유부단한 인물로 표현되죠. 그 당시에 여성들이 갖고 있는, 신부감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덕망을 갖추고 있는 여성. 뭐 남자한테 반개 안 들고 조신하고 뭐 신부 수업 잘하고 그러면서 또 예쁜 여자. 순응하고 잘 따르고. 그래서 뭐 다하시의 친구인 빅리의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된지는 모르나, 저는 뭐 연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적당히 결론을 이야기해드리면, 결국 뭐 빅리와 제이는 흔한 요새 뭐 연애 소설처럼 약간의 갈등이 있다가 또는 오해가 있다가, 뭐 편견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약간의 오해가 있다가 결국은 뭐 제인의 아름다움에 빠진 빅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빠지게 되죠. 결혼까지 도달하게 되죠. 돈 많은 사람은 뭐 돈이 있는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은 당연히 아름다운 여자를 찾게 돼 있고, 아름다운 여성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 수가 많다면은 당연히 뭐 선택의 여지도 달라지겠지만, 우리 인류의 그 역사를 보면 아름다운 여성은 적거든요. 그 아름다움이란 게 상대적인 것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름다운데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되는 아름다움이지, 굳이 그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모든 인류가 봤을 때, 뭐 90억의 인구가 봤을 때 아름답다고 보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이야기죠. 거기서부터 그 시대적 편견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프리주드스, 뭐 제가 영어 발음을 못한다고 콩글리시 한다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는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편견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뭐 심리학, 특히 진화론적 심리학에서 보면 편견의 형성은 뭐 편견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은 사람이 어떤 나의 자아를 갖추기 시작할 때부터, 자아를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편견이 생성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편견은 유전적으로도 생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전자 속에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러지가 심하다거나 유전적으로 어떤 음식물을 못 섭취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갈등이 형성될 수가 있고, 그게 가족이라는 뭐 공동체 내에서도 그 편견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콩 알러지가 있다, 뭐 새우 알러지가 있다, 뭐 부모가 그래서 자식 중에 그런 알러지가 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새우라는 거, 땅콩 자체는 어렸을 때부터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 냄새 자체도 싫어하는 거죠. 근데로 반대로 어떤 다른 집안 사람들은 땅콩을 너무 좋아해서 땅콩 가루를 그냥 모든 음식에 뿌려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새우를 너무 좋아해서 모든 음식에 새우를 갈아 넣는 그런 사람,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말하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 편견이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또는 진화적으로 우리 유전자 속에 편견이 형성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장기 때, 유아기 때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편견이, 부모로부터 인지되는 편견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모친, 여자의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편견이 강하겠죠. 비근한 애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머니가 엄청 강한 부모, 강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주위 사람, 이게 가족이겠죠. 남편이나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나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걸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꿔야 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센 사람이다 한마디로. 결국은 그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편견이 심해요. 편견이 심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절대 고쳐지지 않는 자기 주장이 심하게 있죠. 그 편견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문지방을 밟지 마라. 문지방을 밟으면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 자체도 따져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죠. 그냥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친척 누구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서 망했나, 절대 그건 하지 말아라, 이런 편견이죠.
그런 편견들이 은연중에 유아기에 있는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는 본인들이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모든 자식이 다 이쁠 수는 없어요. 5명이든 6명이든 그 중에 이쁜 자식은 있을 수밖에 없고, 괜히 미운 자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딴지를 건 자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애를 키웠다.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다 한데 애가 생겨버렸어. 근데 그런 자식은 너무나 자식이 많기 때문에 한두 명 이뤄도 관계없다라는 생각이, 인간이 동물이니까,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니까 딱 드는 거죠. 그냥 내팽개치는 자식, 나를 불편하게 하면 내팽개치는 자식. 그러니까 뭐 밭일을 하는데, 애를 업고 나가서 밭일을 하는데 막 더우면 뭐 너무 힘드니까 순간적으로 죽으라는 심정으로 그냥 때 앞에서 놔둬버리는 자식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독해요. 자기 자식도 죽인다니까.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학대 아닌 학대를 말도 못하고 자기 자아도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가장 자기가 모성애를 느끼고 자기가 애착을 가져야 될 대상한테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유아기를 지녔고 유아기를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는 편견이 어떤 편견일까요? 그런 편견이, 그런 학대가 유아기 때만, 자아를 갖지 못하는 유아기 때만 그런 편견을 갖게 될까요? 계속 그 부모는 뭐 청소년기,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중학교 1학년, 보통 자아를 알기 시작할 때가, 자아를 느끼고 어떤 사람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남기 시작할 때가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기억이 남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영유아기 때는 기억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는 가장 자기한테 믿는 애착의 대상으로부터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여성이면, 여자였다면 가장 흔한 게 성적 학대죠.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게 육체적 학대,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여성이 남자한테, 이게 여성이 남성한테 가장 할 수 있는 가해와 학대는 언어적 학대죠. 뭐 물리적 학대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여성에게는. 그런 남성이 여성한테 할 수 있는 학대는 물리적 학대죠. 그런 편견을 갖게 된 사람이 그러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편견, 그죠? 그런 물려받는 편견이 갖게 돼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해 들었을 때 본인이 엄청 사회적으로 괜찮고 주위 사람들이나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요건이죠, 요건. 그 사람의 조건들이 뭐 외모, 조건이라는 것은 처음 만나서 보게 되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 갖게 돼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랑이 싹트하거나 내면의 어떤 좋은 것들을 알게 됐다거나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걸 알게 됐다는 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조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편견이라고 볼 수가 없죠. 다하시하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소설에 나오는 다하시와 저 엘리자베스가 어떤 조건이 갖고 처음 만났을 때 보는 그 조건이라는 편견을 깬 거죠. 깨서 결국은 두 사람의 사랑을 서로 같이 느끼면서 그런 편견조차도 이제 승화시킨 거죠.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약점을 자기하고 맞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못 갖춘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느낀 거죠. 근데 엘리자베스가 봤을 때는 본인의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약점이죠. 음. 근데 결국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혼 정년기 때 가장 중요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옆에서 같이 있어줄 사람, 모든 걸 같이 이해해주고 소통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사람을 내가 부모로부터 갖게 된 그 편견 때문에, 세상에 대한 편견이나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편견이란 건 어떻게 보면 조건이에요.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때, 사귀지 않았을 때의 어떤 외형적인 조건.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보고 사귀어봐야 내적인 심성이나 이런 걸 알 거 아닙니까? 그건 조건이 아니죠. 편견도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장 정말 괜찮고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잘 성격도 맞고 정말 조금만 호감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둘이 간에 어떤 본인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놓치거나 헤어지는 경우를, 만나는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 편견에 부합한 사람이, 하나라도 그 편견에 부합한 사람이 만나면 조건이 아무리 달라도 그 편견에 맞으면, 내가 갖고 있는 편견에 맞, 맞으면 그냥 호감을 느끼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컴이 엘리자베스에 안에 꼬시려고 했는데, 꼬시려고 했고 또 엘리자베스가 위컴에 넘어갔잖아요. 그 사람 말을 진심으로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되고, 사실은 근데 위컴이 오히려 거짓이었잖아요. 근데 가장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편견을 많이 갖고 있던 친구가 그 막내딸, 다섯 번째 딸 리디아라는 그 아가씨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 아가씨는 그 사람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 어머니의 편견에 부합하게 보이니까, 본인이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 편견에 부합하게 보이니까 바로 그 사람한테 내가 편견에 부합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야밤두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엘리자베스와 다하씨가 사랑을 하고 둘이 결합하는 걸로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만약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면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접합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서로 만난다거나 어디서 이렇게 뭐 두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오직 소통 대상은 편지밖에 없는 거예요. 편지밖에 없는 거죠. 편지. 근데 거기서 뭐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두 사람이 그런 다하씨의 선행이나 다하씨의 성품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거는 편견이 아니죠.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상 그 사람들이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뭐 3, 4개월 사귀었더라도 알지 못한 것들을, 이상하게 편견을 깨는 그런 상황들을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랑을 느꼈다는 게 약간 뭐 원작에서 느껴지는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랬다면 엘리자베스는 다하시하고 절대 결혼을 못했을 겁니다. 뭐 거기서 극적인 반전이 있긴 있었죠. 뭐 엘리자베스가 다하시를 사랑한다는
좋아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말을 뭐 다하시의 이모를 통해서 다하시가 알게 되었다는 그런 극적인 반전이 있는데 이모가 왜 그걸 다하시한테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것도 약간 모순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편견이라는 게 사람들이 갖는 그 편견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알아야 내가 지금 현실에서 그 편견을 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편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일단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조건이란 건 뭘까요? 외모나,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조건이라는 것은 나이, 외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재산 상태,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모님의 하고 있는 직업, 그 다음에 뭐 동생들이나 자녀들 문제, 몇 명인가, 넷째 아들인가, 그런 문제가 조건 아닐까요? 서로 맞거나 내적인 것들은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서로 사랑이 뚝딱 트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과거의 생각인데, 조건을 일단 맞으면 내적인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당연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19세기 영국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조건이 좋으면 사랑하는 마음도 싹 튼다? 아, 그것은 아니고, 조건이 좋으면 편견이란 걸 배제할 수가 있다. 근데 편견이란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승화시켜서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편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조건이 괜찮다는 거, 너무나 좋은 거죠. 어, 그렇죠? 그런데도 어떤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여성이나 남성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런 사람의 진면목을 모르게 돼서 결국 그래서 결혼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편견이 왜 생기는지 알게 되면 자기가 너무도 좋은 사람을 놓치는 미연의 사태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은 호감을 갖고 있는데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뭔가 이상한 사람이겠지. 이런 편견을 갖는 거죠. 그 편견의 원인은 바로 부모로부터 나온다니까. 유아기나 성장기 때 그 상황이. 그래서 자기 부모와 똑같은 사람을 결국은 똑같은 사람과 같이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악의 구렁텅이에 또 빠지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맨날 자기 엄마를 두드러 패는 사람 보고 살면 자기도 나중에는 그런 사람과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편견의 대물,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